인간이 사는 곳에 곤충이 들어오는 게 뭐가 안 좋냐면 얘네가 구석구석 있다가 몸에 이것저것 다 묻히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밥 먹는데 날라오고,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별로 안 좋죠. 제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앞장다리 풍뎅인데요, 수컷이 엄청 기다랗고 완전 가시로 무장한 이제 앞다리를 갖고 퍽퍽 내리찍으면서 싸우는데요, 호다다다닥 쭉 빠져가지고 꼬르륵 해서 아래까지 닿은 다음에 걔를 물고 열심히 이렇게 수영을 해서 지면으로 올라온 다음에 갖고 나온다. 도둑놈이죠. 장수말벌은 의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 진짜 크거든요. 그리고 장수말벌은 쏘이면 진짜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곳곳에서 인사드리고 있죠. 만화도 그리고 또 곤충 연구하고 하는 갈로아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곤충이랑 단어도 좋아요. 일단은 그 곤충이 그 쌍절곤 할 때 그 곤이 나눠져 있다는 곤이잖아요. 하여튼 곤충도 이제 나눠져 있는 벌레라는 얘기인데, 사실 한자어가 이제 그 번역된 거죠. 예를 들면 영어로는 인섹트라고 하는데, 인섹트도 안으로 잘려 있다라는 인섹트죠. 왜냐하면 뭐 섹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섹션 구역이 그건데 이제 안으로 구역 나눠져 있다 해서 인섹트인데요. 그것도 이제 그 영어도 이제 사실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 건데, 그리스어로는 엔톰입니다. 그래서 그 곤충학을 이제 엔토몰로지라고 하는데요. 엔톰이 N이 안으로,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내분기계 N 여러 가지 엔도믹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 N이고 톰이 자르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자를 수 없는 게 A 부정사를 써서 아톰이거든요. 그래서 자를 수 없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가 아톰이듯이 안으로 잘려 있다가 엔톰이라서 엔토몰로지 해서 이제 곤충학이 되는 건데, 곤충은 잘려져 있는 여러 거 분절화된 것들을 이제 곤충이라 얘기했던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절지동물도 그렇게 되죠. 절지동물도 그 각각 마디마디화된 그 몸을 갖고 있는 동물인데, 일단 곤충은 절지동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딱딱한 외골을 갖고 있고 분절화된 마디의 몸에 분절화된 다리를 갖고 있는 이제 절지동물의 일종인데, 곤충은 그 절지동물 중에서 다리가 6개를 갖고 있고요, 가슴 3마디, 그다음에 더듬이, 그다음에 복부를 따로 갖고 있는 게 이제 곤충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그 옛날에는 톡톡이라는 애들이 이것도 곤충 아닌가 해서 곤충을 넣었는데, 보니까는 그 입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 톡톡이라고 그 땅에 보면은 그 흙 파보면 막 톡톡 치는 되게 귀여운 애들이 있어요. 그 화분 키우거나 막 아니면 가드닝 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분 아실 텐데, 하여튼 그 흙에다가 물 부어놓고 막 좀 썩을 거 있으면 꼬이는 좀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조금 잡초살 모양의 그런 톡톡이라는 애인데, 걔네들이 가장 원시적인 곤충과 가까운 곤충일 거로 옛날엔 고려했던 그런 친구들인데, 걔네들은 이제 입 모양이, 곤충은 이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사슴벌레만 봐도 턱이 막 집게처럼 있죠. 근데 걔네들은 그 곤충과 다르게 이제 턱이 있지 않고 입술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입술이 있어서 곤충과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곤충은 턱이 또 튀어나와 있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하자면 절지동물이랑 똑같이 분절화된 그 딱딱한 외골격에 분절화된 몸통, 그다음 분절화된 다리, 근데 다리가 6개 있고, 그다음에 더듬이에다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골격,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곤충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결국 그런 공통 조상을 갖고 있는 무리로부터, 그런 계통으로부터 분화된 그 그룹들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생물 그룹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라고 하면 항상 너무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이 생물의 특징은 이거다 하고 콕 집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공통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포유류의 특징은 뭐예요? 포유류의 특징은 뭐 무릎뼈가 있다든가, 예를 들면 젖먹이를 한다든가, 뭐 새끼를 낳는다든가 이러는데, 뭐 항상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외, 그렇죠? 목표가 7개 나오는데 항상 어디 진화하다 보면은, 진화를 막 하다 보면은 어디 그 진화 나뭇가지 끝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말이죠, 이럴 수가 있어요. 사실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포유류는 뭐 항상 그러니까 정운 동물이에요. 항상 체온을 일정히 유지해요라고 하지만은, 근데 사실 박쥐가 날기 때문에 얘네들 체온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예외가 나오죠. 그리고 사실 포유류가 그 새끼를 낳는데 사실 그 단공류라는 애들 보면 알을 낳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예외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어떤 동물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이 그룹이 워낙 크다 보니까는 항상 예외가 있어서 딱 이거다
이거다라고 말하기 너무 어려워요. 곤충의 특징을 다 얘기하기에는 곤충이 종류가 한 90만 종 넘기 때문에 전 세계 동물이 한 120에서 150만 종 된다 하는데 곤충만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90만 종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딱 하기 너무 어려워요. 다리가 6개, 하여튼 요거는 참 맞아치는데 다리 6개인 애들도 많고 다른 애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날개가 뭐 내장이지 않느냐, 날개 없는 뭐 개미들도 있고요, 그렇죠? 날개 없는 곤충 되게 많고, 제가 필명으로 쓰는 갈로아도 곤충 이름이거든요. 근데 갈로아 벌레도 날개가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뭐 항상 예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다라고 하기 되게 어려워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나비 같은 경우도 옛날에 막 그 초등학생 애들 막 얘네가 과학 영재는 아니야 막 했을 때 막 그 과학 문제로 되게 내신 예시가 이제 야 나비와 나방의 구분법을 얘기해봐라 이러면은 나비는요 항상 나비는 낮에 날고요, 나방은 밤에 날고요. 나비는 앉을 때 날개를 접고요, 나방은 앉아서 날개를 피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비는 날개 그 더듬이가 뭐 곤봉형인데 나방은 더듬이가 빈살리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예외가 다 있거든요. 낮에 나는 나방도 있고요, 밤에 나는 나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더듬이가 빗살인 나비도 있고요, 더듬이가 곤봉형인 나방도 있고요. 다 있기 때문에 다 반박이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긴 항상 어렵고, 항상 결국에는 그 진화 개통수를 우리가 이렇게 나무처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 그 개통수 그 가장 기저했을 때 어떤 가장 공통 조상이 있겠죠. 예로부터 출발한 어떤 그 개통의 무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공룡은 어떤 무리일까? 공룡의 특징. 공룡의 특징은요. 얘네들은 뭐 허벅지가 그 뭐 골반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머리에 구멍이 눈구멍 아래 구멍이 2개가 있고 여러 가지 해부적 특징을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은 개통학적으로 보자면 참새랑 트리케라톱스의 가장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화된 어떤 그 무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깔끔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특징들을 이렇게 다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얘는 사실 예외가 이런 게 있어서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공통 조상도 좀 뻗어나온 무리다라고 얘기하면 참 편한 것 같습니다. 그거 되게 재밌는데 빅4라고 해요. 그 딱정벌레, 그다음에 나비, 나방 같이 묶어서 나방이라 하고요. 나비목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파리, 그다음에 벌인데요. 일단 딱정벌레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거는 바구미랑 반날개인데요. 그래서 그 되게 재밌는 그 속담이 있는 게, 전 세계 동물을 10종으로 줄인다면 그중 4마리가 딱정벌레고 그중 1마리가 바구미다라는 이제 그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서구 사람들은 이제 신이 이렇게 막 철학을 쪼물딱쪼물딱해서 생물 창조했다 믿었잖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 할 때,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생물을 이렇게 발견하고 기재하는 것이 그 어떤 신의 어떤 창조의 그 어떤 그 뜻을 이렇게 잘 질서를 이렇게 알아가는 이제 순간작업을 여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딱정벌레가 이렇게 많지? 이런 의문을 막 들었대요. 그래서 신이 딱정벌레를 편애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신이 딱정벌레를 편애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많을까? 같은 그 진지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딱정벌레 상이 많을까? 왜 신은 딱정벌레를 38만 종이나 열심히 쪼물딱쪼물딱 만지면서 다 갖가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같은 진지한 질문을 했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딱정벌레, 나비, 파리, 벌, 얘네들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넷 다 전부 다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이고요. 곤충 중에는 불완전 변태랑 완전 변태가 있잖아요. 불완전 변태는 그 약충에다가 그냥 쭉쭉쭉 크다가 날개가 커지는 메뚜기 같은 잠자리 같은 애들이, 매미 같은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 변태는 우리 교과에서 배웠듯이 애벌레가 일단 번데기 됐다가 얼음벌레가 되는 게 완전 변태인데, 그 가장 많은 그 4개는 다 완전 변태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빅4 애들은 또 재밌는 거는 옛날에는 그렇게 잘 나간 애들이 좀 아니었는데, 특히 나비 이런 애들은. 근데 오늘날 얘네들 이렇게 잘 나가는 애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쥐라기 백악기 때 등장한 꽃이 있거든요. 꽃과 함께 얘네들이 수분 매개를 하면서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 이전에는 막 밑들이, 풀잠자리 잘 나가는 애들이 있었는데, 쥐라기 때 꽃이 등장하고 백악기 때 제대로 퍼졌는데, 그때 얘네들이 수분 매개를 담당하면서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곤충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전까지 특히 나비, 나방 이런 애들은 정말 어디 그 구석탱이의 이름 거의 보이지도 않는, 발견도 안 되는 정말 마이너한 곤충이었는데, 오늘날은 거의 밤에 불만 켜면 날라오는 어떤
정말 드글드글한 애들이 됐죠. 그리고 벌 같은 경우는 또 얘네들도 꽃을 엄청나게 꽃 엄청나게 공생을 하지만 또 얘네들이 엄청 성공한 이유는 기생을 또 할 수 있어가지고 파리도 기생을 하긴 하지만 다른 곤충들이 다 각자의 니치가 있죠. 예를 들면 누군 나무에 있고 누군 식물에 있고 누구는 뭐 꽃에 있고 하는 누군 뭐 육식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한번 덮어 써가지고 기생을 해가지고 심지어 물론 딱정벌레 모든 곤충이 다 기생을 할 줄 알아요. 나방도 기생을 할 줄 알고 하는데 얘는 그 내부에 기생을 하는 방법까지 취득을 해가지고 내부에 기생하려면 여기 내부 책에 있는 그 면역 시스템과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바이러스와 공생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얘네 그 면역 체계까지 망가뜨리면서까지 이제 안에 살게 해가지고 기생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벌 같은 경우는 아예 기생벌 같은 것도 너무 많고 파리는 엄청 성공했는데 파리는 사실 딱정벌레도 꽃을 엄청 그 수분 매개를 열심히 하고 나비 나방 달 펄 엄청 하지만 사실 파리가 제일 먼저 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런 애들인데 입도 이렇게 쭉 길어진 애들도 많고요, 맨 처음에.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렇게 빅4 중에 가장 많지는 않아요. 왜 종수가 가장 많지 않은데 10만 종 정도밖에 안 알려져 있는데 12만 8천 종인가. 근데 하여튼 왜 이렇게 안 알려져 있냐면 연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딱정벌레, 나비랑 파리 중에 뭐 연구하려면 가장 멋있는 딱정벌레, 가장 아름다운 나비, 벌 좀 멋있죠. 잘 멋있고 장수하는 벌, 개미도 너무 재밌고 하는데 파리? 파리? 전 파리를 연구합니다. 이러면 똥파리? 이래가지고 근데 파리도 되게 멋있거든요. 보면 재밌는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파리 연구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덜 알려진 거지. 그러니까 연구자의 편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도 엄청 많을 거다. 그냥 연구자가 부족해서 덜 알려져 있는 거지. 정말 뭐 진짜 세상 이런 파리가 있나 기괴한 게 많은데요. 막 발견된 게 아프리카 어디 고속도로에서만 한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되고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진짜 이게 파리인가 싶은 이상한 무슨 스타크래프트 나올 같이 생긴 이상한 파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러브버그 파리죠. 그래서 러브버그 파리인데 털파리 일종이거든요. 파리가 종류가 엄청 많은데 예를 들면은 가장 원시적인 파리들이 특히 파리들이 우리가 아는 초파리나 똥파리나 금파리 이런 애들은 보면은 동그랗고 눈 동그랗고 이렇게 날개 다 동글동글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제 원시적인 파리들은 기다랍니다. 예를 들면 가장 원시적인 파리가 모기거든요. 모기 보면 기다랗죠. 다리도 길고 배도 길고 날개도 길고 해가지고 긴데 러브버그가 속하는 털파리과가 좀 완전 원시적인 애는 아니지만은 좀 그래 원시적인 쪽에 속해요. 또 다른 원시적인 파리 얘기하자면 깔따구라든가 그다음에 각덕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다음에 화장실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방파리라는 애들, 찌린 애와 함께 다니는 조그만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원시적인 파리들인데 러브버그도 이제 파리 일종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털파리 일종이라서 얘네들의 특징은 이제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리를 지어 비행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은 거죠. 특히 러브버그 말고 우리나라에 살던 털파리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검털파리거든요. 검털파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러브버그는 사실 수도권이랑 서울 한정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서울, 그다음에 그 주변 경기도 일대에만 지금 나와가지고 등이 빨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데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올해 보신 건 검은 파리떼들이 있었을 거예요. 좀 더 크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정말 본 게 있는데 그거 이제 검털파리거든요. 그게 러브버그랑 같은 과예요. 같은 털파리과인데 걔네들도 비슷합니다. 걔네들의 이제 특징은 이제 유충시기 때 그냥 썩은 나뭇잎, 낙엽 이런 걸 먹고 살다가 그냥 성충 때 우르르 나와가지고 대발생을 하는데 특징은 얘네들은 좀 주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냥 토박이로 대량 발생을 하는데 약간 몇 년 주기로 대량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데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종이고 아마 열대 지방에 살고요. 원래 살던 곳은 오키나와, 대만, 남중국 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남부 쪽인데 대만은 좀 많이 살고 그다음에 오키나와랑 오키나와 아래나 야에야마 제도는 그쪽에서 유입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이야마 제도에서 1996년에 그 처음 유입되고 오키나와 본섬에는 2015년에 유입됐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원래 없는 종이라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처음에 그 기재가 됐는데 일단은 그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일본에서 러브버그를 뭐라 부르는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 얘들도 처음 들었을 때 몰랐을 거 아니야. 이게 뭔 종이지? 뭔 종이지? 해가지고 그 저도 얘를 뭐라 부를까 하니까 라브버그라고 검색하니까 우리나라 신문이 나오고 그 일본에서 뭐라 부르냐면 아이노무시 사랑의 벌레 그러니까 러브버그를 이제 직역해서 아이노무시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제일 좀 너무했던 게 교미충 교미하면서 교미충 그 다음에 좀 웃겼던 게 스케베무시라고 그 스케베가 이제 변태 아니면 새꼴 이런 건데 맨날 짝짓기 하고 있으니까 스케베무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엄청 많이 살아요. 근데 별로 연구가 안 돼가지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리 연구자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사는데 아마 중국을 통해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모릅니다. 왜냐면 뭐 계속 연구해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에 없었던 건데 갑자기 수도권에서 나타나가지고 계속 매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첫 기록은 2018년도인데 그 2018년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주목 안 했죠. 근데 2022년도 때 2023년 그 올해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내년에도 계속 나오면서 점점 퍼지겠죠. 왜냐하면 얘네가 열대종인데 서울에 정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우리나라가 따뜻해지면서 또 도시는 또 열섬 현상도 있다 보니까는 점점 살 곳이 너무 그 많아질 거고요. 재밌는 건 러브버그가 왜 러브버그라 부르냐면 미국 종이 있어요. 미국에 러브버그라 부르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있어가지고 원래 처음 나서 이거 미국 그 러브버그인가 했는데 이제 보니까는 중국 종이요. 중국이랑 이제 동아시아에 살던 애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래서 미국 러브버그 이름으로 불렀는데 보니까는 러브버그 미국의 그 러브버그는 아니었던 거죠. 네. 미국에서도 유입종이다. 미국에서도 원래 그 중미 쪽, 그 멕시코, 코스타리카 이런 데 살던 애들인데 그 플로리다 쪽까지 멕시코만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퍼졌다가 이제 그 미국에서도 미국의 미래를 보여드릴게요. 미국도 이제 20세기 때 쫙 퍼져가지고 야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막 걔네들은 막 얘네가 썩은 걸 먹다 보니까 이렇게 낙엽 막 잔디 깎고 이제 안 치운 거 그 쌓인 잔디에서 엄청 대량 막 그거 먹고 대량 발생을 했대요. 근데 이제 얘네는 이제 이거 어떻게 없애지 하다가 그냥 안 없어져가지고 그냥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얘네는 다행히 예를 들면은 뭐 모기는 뭐 피를 빨고 뭐 아니면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 좀 그 전에 좀 이슈 있었던 그 곤충 같은 빈대가 있잖아요. 빈대 같은 경우는 질병은 안 옮기지만 피를 빨잖아요. 근데 이제 러브버그는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유충 시기에는 썩은 거를 먹고요. 그러니까 자연의 분해자죠. 그리고 이제 성충 시기에는 꿀을 빱니다. 네, 꽃에서 꿀을 빨고요. 암컷이 꿀을 빨야 산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죽죠. 근데 다만 그렇게 무리지어 대량 발생하니까 보기 흉하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사실 예를 들면 하물며 꼽등이도 얘네가 뭐 일으킨 질병도 없고 이러지만은 위생적으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바퀴벌레도 그래요. 근데 이제 인간이 사는 곳에 곤충이 들어오는 게 뭐가 안 좋냐면 얘네가 구석구석 있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몸에 막 사실 진짜 이 러브버그든 바퀴벌레든 꼽등을 인간 거주지에서 나타난 곤충을 좀 찍어보면은 몸에 이것저것 다 묻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별로 안 좋죠. 그런 애들이 밥 먹는데 날라오고 막 붙이고 이러면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먹는데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치장하고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 병원균을 일부러 옮겨야 되거든요.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 그래야지 그 자기가 이제 낳는 알에서 자라나는 애벌레들이 뭔가 썩어가면서 먹기 때문에 정말 곤충들 일부러 약간 좀 균들을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 근데 뭐 정말 그 모기처럼 그렇죠. 정말 얘네가 벡터로서 병균을 옮기고 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다만 그냥 위생적으로 그다음에 또 보기가 안 좋다. 또 얘네들이 일단 확실하게 유입종이다 보니까 유입종이 들어와서 좋을 건 없죠. 왜냐하면 얘네가 유입종이 들어왔으면은 얘네가 지금 대량 발생하는 게 원래 털파리 특징 자체가 대발생이긴 하지만은
얘네가 당장 경쟁자가 없고 또 포획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대량 발생해서 생태계에 그 우리나라 생태계에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건 맞는 얘기다 보니까는 긍정적이진 않은 거죠. 네. 그 러브버거 같은 경우는 얘가 열대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장 덥고 습한 여름 때 발생이 맞고요. 그 예를 들면은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연중입니다. 예, 대만 같은 경우 대만의 러브버거 같은 경우는 얘도 사실 얘가 유입종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1920년도 기록이 그 대만 계통의 러브버그가 그때인데 그때 얘네가 유입종인지 토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걔는 연중이에요. 그냥 왜냐면 맨날 덥고 습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 열대종이 살 수 있는 가장 적절 시기가 그 여름인 거고요. 오키나와는 열대잖아요. 근데 연 2회입니다. 걔는 이제 봄이랑 늦여름에 이렇게 대량 발생하고요. 중국은 모르겠어요. 중국은 계속 그러니까 연구가 안 돼서 저희 연구실에서 가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요번에도 저희 한 명이 가서 잡고 있어요. 러브버그를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러브버그 시즌에 맞춰서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뭐 그 동양 하루살이 다르잖아요 시즌. 예를 들면 그 여름이 아니라 그 이번에 많은 분들이 봐주셨던 검털팔이 4월이었어요. 4월. 그리고 5월 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잠자리 엄청 많잖아요. 잠자리 가을이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 태풍 타고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태풍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곤충마다 시즌이 다르다 얘기할 수 같아요. 네. 곤충이 일단은 지구상에서 처음 비행한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곤충이 4억 년 전에 등장해가지고 처음에는 날개도 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냥 지구의 평범한 절지류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3억 년 전 석탄기쯤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화석 증거가 없어서 모르긴 하지만 분자적으로 봤을 때 3억 년 석탄기쯤 3억 몇천만 년 전 석탄기쯤에 이제 맨 처음 날개 달고 비행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맨 처음 지구상 최초로 날면서 이제 XY축에서 Z축을 추가하는 이제 사기적인 그러니까 그 게임 하다 보면 이렇게 핵을 써서 비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사기라는 걸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지구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그때 처음 난 곤충 중에 대다수가 이제 페름기 대멸종 때 지구 생물의 한 98%가 멸종하고 삼엽충도 멸종하고 많은 게 멸종한 시기 없어졌지만은 그때 이제 최초로 비행한 곤충 많이 없어졌지만은 아직까지 살아남은 게 하루살이랑 잠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얘네들의 특징은 많은 곤충들이 날개를 이제 배에 접는데 얘네들은 못 접고 그냥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의 곤충들의 비행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곤충들은 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해요. 마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기차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랄까 바퀴가 돌면 칙칙 폭폭 칙칙 이렇게 레일이 돌듯이 뭔가 근육을 움직이면은 날개 네 개가 역동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잠자리는 그냥 날개 네 개가 그냥 근육질로 다 돼 있어서 그 네 개를 모두 그냥 생 근육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말로 헬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개 그냥 근육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빡세죠. 근데 그 덕분에 뭐가 가능하냐면 날 때 이제 다른 애들은 그냥 날개 네 개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기계 메카니컬하게 움직이는데 얘는 날 때 날개 각도로 틀 수도 있고 막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까는 엄청 잘 나는 거죠. 엄청 잘 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 못하는 막 어떤 막 후진 비행이라든가 막 되게 아크로바틱한 기동력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그냥 짝짓기 하기 위해서 나는 걸로 끝나고 애초에 태어나서 밥도 안 먹어요. 그냥 짝지어 죽기 때문에 하루만 살다 보니까는 밥도 안 먹고 그냥 죽는데 잠자리는 강력한 포식자다 보니까는 모기 사냥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비행수를 갖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잠자리 같은 경우는 요 네 날개로 하여튼 떨죠. 이렇게 네 날개를 모두 이렇게 딱 떴는데 그러면서 그냥 아래에다가 곤충 비행은 다 똑같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 애들은 네 개 날개 이렇게 비행 떨면은 아래에다가 볼텍스 소용돌이를 만들어 가지고 양력을 만들어서 비행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비행을 하면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얘네들의 그렇게 해서 나는 속도가 시속 한 50, 빠르게 하면 시속 50에서 60 정도 나는데요. 자동차 속도 정도 되는 거죠. 네. 헬리콥터에 약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헬리콥터도 결국에는 프로펠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랑 되게 외형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몸체 있고 뒤에 꼬리 있고 한데 근데 나는 방식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헬리콥터는 결국 프로펠러로 양력을 만들고 꼬리에서 만드는데 오늘날 곤충의 비행 방식으로 나는 그 어떤 인간이 만든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뭐죠? 오히려 영화 듄을 보면 오니콥터인가 하여튼 그런 잠자리처럼 나는 정말 로망 넘치는 어떤 탈 것이 등장하는데 아직 없죠. 네, 네. 그냥 딱정벌레들은 이제 가끔 이제 육식한 애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딱정벌레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엄청 종류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종류가 많다 보니까 각자 기발한 방식으로 그냥 이상하게 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육식하는 애들이라고 하자면 딱정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육식하는 딱정벌레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달팽이거든요. 이제 뭐 파브로도 그런 걸 많이 관찰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하는데 달팽이가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그 달팽이 껍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걔네들 딱정벌레, 애벌레 때부터 그 다음에 성충까지 되게 좋아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저 반딧불이 물가에 사는 애들 걔네들 뭐 다슬기를 굳이 잡아가서 먹는다든가 식으로 딱 되게 그런 그 복종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일본의 되게 재밌는 세대 중 하나가 이 딱정벌레가 너무 큰데 너무 작은 그 달팽이가 사는 섬에 애들이 고립돼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정벌레가 이제 달팽이가 숨을 버리면 딱정벌레가 이 안을 못 삐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정벌레는 원래 이게 목이 가는 사라거든요. 딱 달팽이를 먹는 애를 보면 핀치새들처럼, 그러니까 얼굴이 기다래가지고 이렇게 딱정벌레가 이제 달팽이를 이렇게 쏙 안에 들어가서 빼먹게 되게 좋게 생겼는데 달팽이가 너무 크고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진화했냐면 딱정벌레가 엄청 커져가지고 그냥 달팽이를 씹어 먹는 방식으로 그죠 벤치처럼 두꺼워져가지고 악착 씹어 먹는 방식으로 이제 마치 핀치의 부리처럼 그렇게 진화한 케이스도 있고 뭐 이런 그냥 물리적인 뭐 사냥 방식도 있긴 하겠다마는 뭐 온갖 갖가지 방식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화학전을 쓰는 거는 가장 유명한 게 목탄 먼지벌레가 그렇죠. 뜨거운 그 가스를 뿜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가래 같은 경우 같이 강력한 독을 쓴다든가 식으로 딱정벌레는 뭐 이상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사냥뿐만 아니라 뭐 이상한 그걸 많이 개발하죠. 예를 들면 뭐 저희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 뿔도 너무 기괴하지만은 지금 제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저 앞장다리 풍뎅인데요. 앞장다리 풍뎅이 같은 경우는 풍뎅이를 보면 가끔 이제 손으로 싸우는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저 사슴풍뎅이 같은 애들 보면 싸울 때 정말 싸다구를 이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싸우거든요. 진짜 되게 귀엽습니다. 자, 수컷끼리 팍 싸다구 때리면서 싸우는데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얘 수컷이 엄청 기다랗고 완전 가시로 무장한 이제 앞다리 갖고 퍽 내리 찍으면서 싸우는데요. 보면은 살벌하죠. 네. 제가 할 때 전 제일 신기하다 생각하는 거는 노린재 중에 수액으로 사냥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뭐랄까 노린재 중에 이제 침노린재라고 이제 막 노린재들이 예를 들면 이제 노린재 특징이 이렇게 빨대 같은 주둥이를 갖고 있는데 요걸로 이제 식물을 빨아먹는다든가 예를 들면 뭐 매미는 이렇게 나무 수액을 빨아먹죠. 그 재미 중 하나가 매미들 보면 이렇게 이 주둥이에 이렇게 커다란 뭐 근육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 싶은데 펌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진짜 근육이거든요. 왜냐하면 식물이 나무 지면 아래로부터 이렇게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압력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압력이 있는데 만약에 매미가 이렇게 내가 수액 먹겠다고 나무에 꽂으면은 당연히 밑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압력이 있을 만큼 자기 수분도 쭉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매미 같은 경우는 여기 입에 있는 근육으로 이렇게 오히려 빨아들이는 거예요. 수액을 쭉쭉 빨아들이는 건데 역동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노린재들이 이렇게 빨아먹는데 이제 몇몇 이제 침노린재 같은 애들은 침으로 사냥을 하죠. 침으로 수액을 빨아먹는 사냥을 하고 뭐 물장군 같은 애들은 들어가서 이제 막 거북이도 사냥해 먹고 막 물고기도 사냥할 만큼 되게 커다란 애들인데 침노린재 중에 어떤 애들은 요 포획용 다리가 시원찮은지 이걸 이제 나무에 있는 수액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끈끈이로 써가지고
요걸로 이제 끈끈이 같이 촥 붙여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는 네, 이상한 애들도 있습니다. 전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끈끈이 사냥도 있고 또 사냥 좀 되게 좀 재밌게 본 것 중 하나가 개미는 사실 개미를 얘기하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사기인 게 개미는 하나 얘기 근데 하나만 얘기하자면 개미들 중에 이제 그 수영할 줄 아는 개미랑 수영 못하는 개미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수영할 줄 아는 개미들이 그 사냥 아니지만은 그 네펜데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저 그 곤충들 이렇게 가져간답니다. 네, 스틸해 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영을 해가 네펜데스 안에 그 네펜데스가 이제 시충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펜데스 이렇게 주머니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곤충을 녹일 수 있는 그 이렇게 소화 액이 있고 거기에 이제 달달한 향이 나니까 곤충들이 들어갔다가 아이고 달달하다 했는데 딱 빠져서 죽잖아요. 근데 보통 많은 곤충들이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애들이 많아서 빠져 죽다가 이렇게 용해 죽는데 이 개미는 조금이 되니까 네. 호다다다닥 근데 이게 동동 뜨는 게 아니라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 빠져요. 쭉 빠져가지고 꼬르륵 해서 아래까지 닿은 다음에 걔를 물고 그 열심히 이렇게 수영을 해서 지면으로 올라온 다음에 그 갖고 나온다. 그래서 이제 네펜데스 입장에서는 완전 도둑놈이죠. 네, 하여튼 근데 그런 놈들이 있더라. 네. 근데 얘는 특징이 병정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왕개미 죽인데 왕개미의 특징이 무조건 다 병정이 되니까 병정이 없다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그게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좀 잘 죽죠, 사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안 죽긴 해요. 그러니까는 그 물론 짓 이기면 죽겠지만은 그 정말 오랫동안 놔둬도 잘 안 죽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분 없이도 잘 버티는 것 같고 정말 그거는 실험도 혼자 이렇게 가둬놨는데도 안 죽는 거 되게 신기한데 대표적으로 일단 사막에 사는 곤충들은 좀 잘 안 죽는 것 같긴 해요. 그 곤충들은 사막에 사는 애들은 특히 그 말피 기관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기관이 있는데 그게 숲을 엄청 제부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참 안 줘도 네 오랫동안 버티는 몇 개월 버티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한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곤충들 몇몇 애들 보면은 특히 뭐 극지방에 사는 뭐 파리라든가 이런 애들 보면은 막 휴면기가 있어가지고 그 극한 환경이 있다 하면은 그냥 몸이 이렇게 건조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휴면기가 돼서 버팁니다. 그런 거 보면은 뭐 참 안 죽죠. 네, 안 죽죠.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그 극한 환경에서 버티는 애들도 있긴 하거든요. 아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줘도 안 죽는 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아니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왕바구미 이런 애들 보면 바구미 아까 이제 바구미 같은 애이 진짜 단단하거든요. 얘네들은 그 곤충들을 표본할 때 핀을 박는데 핀을 이렇게 박다 부러집니다. 바구미는 정말 우리가 부실려 해도 안 부서질 만큼 단단해요. 네, 그래서 바구미 같은 애들이 왜 성공했냐 이유는 많아요. 그러니까 바구미가 성공한 이유는 걔네가 해충으로 성공한 게 이제 생 식물을 썩어 씹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획득해서 성공한 이유도 있거나 하겠다만 안 부서집니다. 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튼튼합니다. 네네, 튼튼합니다. 네, 바구미 같은 애들도 있고 또 아니면 알을 엄청 튼튼하게 만든 경우도 있어요. 그건 또 이제 곤충들 좀 특징인데 특히 부모가 돌보지 않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개미 같은 경우 보면은 부모가 엄청 돌보잖아요. 심지어 부모는 얼마나 부모가 아니죠. 이제 일개미들이 정확히 말하면 언니들이죠. 그렇죠. 왜 다 그 암컷들이고 또 이제 또 다 그 암컷들로 구성돼. 그러니까 언니들이 엄청 돌봐주는데 그 부모가 안 돌보는 이제 곤충들 보면 알이 엄청 튼튼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민벌레라고 되게 안 유명한 애들이지만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알 나오면 이제 알이 엄청 튼튼하게 딱딱해서 굳어서 보호되고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 케이스는 이제 대벌레 같은 애들 보면은 서로 대량 발생하기도 했죠. 걔네들 같은 알이 거의 씨앗처럼 생겨가지고 네 알을 그냥 암컷이 낳고 떨어뜨려요. 그냥 이파리에서 이렇게 의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벌레 나뭇가지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록 땅에 떨어지는데 그 상태로 그냥 엄청 딱딱하게 생겼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뭐 개미가 심지어 씨앗처럼 생겨서 씨앗처럼 생겼나고 이제 들고 가기도 하는데 그 딱딱한 상태로 이제 보호되고 있다가 나중에 대볼락 깨어나는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딱딱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정말 극한 환경을 막 그냥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굶겨도 그냥 사는 애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딱딱한 애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 제일 유행한 곤충은 뭐 많은 그 모기인데, 네, 모기가 이제 뭐 질병 옮긴 게 많으니까요. 일단은 모기 물고 있다면 빨리 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뭐 물론 말라리아 모기가 가끔 나오기도 하고 그 질병 옮기는 일본 내원부터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은 좀 열대로 간다 이러면은 황열병부터 해서 온갖 질병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피를 빨면서 온갖 이 내보내는 게 많으니까는 일단은 모기가 그렇긴 한데 그 외에도 뭐 사실 많죠. 사람을 이제 근데 그건 다 피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 침노린재 얘기했는데 침노린재 중에서 남미 종류 중에 이제 사람 피 빠는 데 있어요. 샤가스병이라고. 그건 이제 빨리면은 이제 피곤하다 죽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샤가스병은. 그래서 예전에 남미에서 다른 애 갔다가 피 누가 침노린재 쏘여가지고 오 근데 다행히 살라가지고 이거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런 적도 있고 그쵸 뭐 채채파리 이런 것도 결국에는 피곤하다 죽는 것도 이것도 사람 피 빨면서 전염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 사람 피부에 정말 기생하는 좀 끔찍한 비주얼의 약간 그런 파리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위험하긴 하다마는 그건 끔찍한 거고 원샷 원킬을 하는 그쵸 그 피 빠는 애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정말 그건 정말 질병의 어떤 영역이고 그 되게 그 많은 사람이 아는 거고 이제 좀 위험하다 그냥 정말 뭐 맹수로서 위험하다 이런 것들은 좀 독이 위험하다 같은 경우로 좀 얘기할 수 같은데 일단은 역시 말벌이 아닌가. 네. 역시 건드리지 않는 여기 말벌집은 건드리지 않는 게 왜냐면 특히 우리가 장수말벌 되게 장수말벌 얼마나 그 위험이 대단한 게 사람들이 으아 말벌 봤어 장수말벌 봤어 크기가 이따만해 막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진짜 장수말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말벌이 엄청 종류가 많은데 일단은 제주도에는 장수말벌이 없어요. 제주도에서 말벌 봤다는 장수말벌 봤으면 아니고요. 일단은 제주도에 장수말벌 없어요. 제주도에는 말벌이 황말벌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내륙에서 장수말벌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만 그 진짜 장수말벌은 의외로 드물어요. 네, 장수말벌을 저는 보면 잡습니다.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좀 드물어요. 네, 그러니까는 산에서 사슴벌레를 많이 보셨습니까? 좀 많이 못 보죠. 장수말벌도 그래요. 이게 좀 드물어요. 그 크고 아름다운 벌레 보기 어렵습니다. 장수말벌 그렇게 보기 어렵고 뭐 다른 뭐 털보 말벌부터 뭐 다른 말벌들 많이 보시지 그 장수말벌은 의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 진짜 크거든요. 그리고 장수말벌들 발토말벌은 그 해외 벌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거의 돈 주고 사고 싶어하는 곤충 중 하나예요. 왜냐면은 세상 이렇게 크고 멋있는 곤충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 막 약간 좀 자극적인 같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어디 뭐 해외 뭐 해외가 아니죠. 아니 뭐 국내 어디 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인터넷 돌아다니는 글에 보면은 막 해외 괴물 말벌이라든가 막 해외 몇십 년 만에 발견된 무슨 엄청 말벌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실 거예요. 막 턱 이상하게 생겼다든가 뭐 멋있다든가 뭐 몇십 년 만에 발견된 무슨 장수말벌보다 작아요. 네, 그거 크기를 다 합성한 거나 이런 거고 장수말벌보다 다 작아요. 네, 장수말벌이 진짜 큰 거고요. 그래서 진짜 장수말벌은 보기가 어렵다. 네, 진짜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일본 말벌은 좀 많으니까요. 그리고 좀 걔도 비슷한 사이즈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수말벌은 되게 보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도 일단 진짜 말벌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죠. 그냥 말벌들도. 근데 진짜 장수말벌은 쏘이면 진짜 아픕니다. 네, 저는 안 쏘여봤는데 진짜 장수말벌 쏘이면은 막 지네도 되게 아픈데 지네만큼 아프다고 하니까 위험한 게 피하면 좋겠죠. 네. 그 지네가 이긴 한데 지네는 진짜 아픕니다. 네. 지네는 몇 번 물려봤는데 거의 팔 하나가 거의 아픈 채로 가니까. 네. 근데 장수말벌이 그 정도로 하니 네. 그렇습니다. 네. 있긴 있죠. 예를 들면은 예전에 2020년에 저 메뚜기 대량 발생했을 때 아프리카에서 저 파키스탄에서 나라마다 이제 대응법이 달랐죠. 예를 들면은 뭐 아프리카에 당연히 막 그 헬기로 저 농약 뿌리고 막 드론으로 농약 뿌리고 막 정말 농약을 아주 어떻게 저 최적화하게 분배해가지고 어떻게 공급해서 어떻게 정말 추적해서 쟤네들이 성충이 되기 전에 뿌려서 죽이냐를 정말 연구하고 했지만은 뭐 중국에 오니까 중국은 뭐 오리 10만 마리를 보낼까 어떻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잡아오면은 얼마 주겠다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그걸 이제 닭모이로 썼다고 하는데 아주 훌륭한 사례가 아닌가.
네, 아주 훌륭한 사례가 아닌가. 네네. 당뭐 한 식으로 한다든가, 그냥 그런 식으로 그죠. 그 해충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일단 먹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은 게 해충은 아니지만 아프리카에 또 이제 메뚜기는 아니지만은 물이 지어다니는 새가 있거든요. 새 빨간색 제가 색 띠는 새가 있는데요. 회색 빨간색 띠는 새가 있는데 조가 억마리 그러니까 야생 조류에서 가장 많은 마리수로 날아다니는 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조류 중 가장 마리수가 많은 것은 닭이고요. 당연히 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가 있는데 그 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거의 그냥 그 해충 수준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잡아서 그냥 먹는데요. 네네. 먹어도 끝이 없대요. 네, 먹어도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소, 돼지, 닭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적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적은 양의 에너지로 많은 단백질이 생산이 가능하니까 일단 너무나도 경제적이고 너무 다른 배출되는 저 환경 오염적인 친구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좋은데 그거 하나 너무 좋은데 생산부터 에너지부터 다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리고 영양가도 훨씬 높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이게 징그럽기 때문에 함부로 먹이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예전 그런 예측을 했죠. 사람이 계속 증가하니까는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 식량 곤충 먹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데 야 역시 자연은 순리대로 가는 건가? 그래서 네. 결국 곤충을 굳이 먹는 추한 선택은 안 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딱정벌레는 그렇게 맛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리법에 따라 다른데 생으로 먹는 건 역시 좋지 않고 뭐 다큐를 보면은 저희랑 되게 가까운 이제 포유동 영장류 사람과 영장인 고릴라나 침팬지 보면은 흰개미를 그렇게 맛있게 먹지만 흰개미 생으로 먹어봤자 그렇게 맛있지 않고요. 비닐에 물을 집어 먹는 맛이 나고요. 튀겨 먹거나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해보는데 삶아 먹는 것도 그렇게 맛있지 않고요. 삶아 먹으면 역하고요. 구워 먹어도 별로고요. 역시 튀기면 좀 의자도 맛있다잖아요. 네, 근데 튀겨 먹는 게 제일 맛있고요. 근데 곤충들 보면 이제 종류별로 다른데 딱정벌레 딱딱해서 별로 못 먹겠고 메뚜기가 먹을 역시 사람들이 메뚜기 먹는 이유가 있어요. 메뚜기가 해충이잖아요. 또 해충이니까 잡아보니까 이거 어떻게 먹는 건데 메뚜기도 보면 일단은 종류마다 사이즈가 다른데 메뚜기가 너무 크면 너무 맛이 없습니다. 너무 질기고 가지도 두껍고 이래가지고 또 다리 이런 게 너무 딱딱해가지고 가지도 크고 이래서 별로고 또 날개 이런 게 너무 크고 질겁다 보니까는 그냥 뭐랄까 적당히 작은 사이즈의 메뚜기가 제일 맛있지 않은가.